안녕하세요. 서보혁입니다. 오늘은 북아일랜드와 중동의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보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체결한 평화협정 또는 성금요일 협정이 체결된 이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일랜드 섬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함께 영국을 구성하는 지방 중 하나입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수백 년 동안 영국이 아일랜드를 점령하고 억압해온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921년 아일랜드 자유국 영연방자치국이 등장할 때 북아일랜드 6개 주 얼스터가 영국의 일부로 잔류하면서 빚어진 일련의 민족 분쟁을 말합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의 대립 구도는 기본적으로 북아일랜드를 계속 통치하려는 영국과 그 지역을 아일랜드로 통합하려는 입장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대립은 부차적이죠. 1801년 영국이 아일랜드를 강제 통합한 이후 아일랜드 통합 세력과 영연방 연합 세력 사이에 계속된 충돌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전형적으로 식민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폭력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여러 차례 평화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금요일 협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갈등하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하는 당사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금요일 협정 체결 1개월 후에 찬반 국민투표를 가졌는데 북아일랜드인들은 80.9% 투표율에 71.1%가 찬성해 협정의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어 1999년 12월 1일을 기해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대한 직접 통치는 종식되고 권력이 북아일랜드 의회로 이양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죠. 그에 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 프로세스는 시작도 하기 전에 자초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세계에 떠돌아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빚어진 민족 영토 분쟁을 말합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수차례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억압해 왔는데요. 이것을 영국,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이 비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굉장히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쟁 상황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최초로 직접 대화를 시작한 게 사실은 1991년 그 마드리드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완전히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결렬됐다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상당 부분은 이제 접근됐죠. 그러다 1993년 7월부터인가요? 그 마드리드에서 이제 그 노르웨이 중재에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1993년 8월 20일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오슬로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안에 합의하고 곧이어 9월 13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두 민족 간 평화와 공존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지를 반환해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땅과 평화의 교환이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어 1996년 1월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자치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8년 평화협정 이전과 이후의 북아일랜드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선
폭력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역의 경제 상황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여 년을 이어온 평화 프로세스 가운데 각 갈등 집단은 다시 이전의 고통스러운 시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이 협정으로 북아일랜드 주요 정치 세력 간의 권력 공유 및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인권위원회와 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의 인권 신장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했던 것은 대내외적 측면들이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대내적 측면에서는 대립하던 주요 정치 세력들이 제도 정치권에 참여해 권력을 공유하고 물리적 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성금요일 협정 체결과 이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하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분쟁의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온전한 생활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비해 중동의 평화는 오슬로 평화협정 발표 직후부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협정 서명 당사자인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1995년 이스라엘 구구파 인물에 의해 암살당했고 팔레스타인에서도 강경파가 평화협정을 부정하고 테러를 감행하고 나섰습니다. 오슬로 평화협정은 2000년 중반까지 서안의 40%, 가자 지구의 65%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관할로 이양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의 2000년 7월 협상이 결렬되고 9월에는 팔레스타인 민중항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피에로가 팔레스타인 임시행정당국으로 이름을 바꿔 제한적인 자치를 하고 있을 뿐 점령지로부터의 이스라엘군 철수, 점령지 반환, 자치권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은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이스라엘 편들기는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아일랜드와 중동의 상반된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정책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냉철한 현실 인식과 용기 있는 지도력이 평화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도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은 1973년 선잉데일 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강경 세력을 설득하면서 평화공존에 들어가도록 한 지도력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경우도 여기까지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주민들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중재를 바탕으로 평화 프로세스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소수 극단적 세력의 반발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친영계 세력뿐만 아니라 친남아일랜드계 세력들도 그 무장단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장단체를 비무장화하는 것이 평화과정의 한 구성 요소였고 다른 한편 평화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진행했던 것도 한반도 평화과정에 주는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일랜드 평화과정에서는 그 미국이라는 양심적인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즉 양심적인 중재자가 갈등하는 당사자들에게 그 서로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타협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는 그런 양심적 중재자가 부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은 양측의 강경 세력이 대중의 민족주의 감정을 선동하며 반발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해 자초되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재가 공정하지 못했던 것도 평화 프로세스 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여러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그것을 이행할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상호 불신과 정략적인 판단으로 합의 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어 버린 것이죠. 둘째, 평화 프로세스가 이행된 데에는
포용력과 적극적인 평화 프로그램이 역할을 했습니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협상 과정에서는 테러 조직으로 여겨지던 신페인당과 아일랜드 공화군의 입장을 온건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장 투쟁을 하는 세력조차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평화 협정이 체결된 이후 남북 아일랜드 사이에서의 그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 등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그 한반도에 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동 평화협정에서는 양측의 강경 세력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은 근본적으로 제약받았습니다. 남북한과 관련국들 사이에서도 평화 공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정치적 관계 개선에서부터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 합의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나 지속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들이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평화정착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데 비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피에로의 유엔 가입을 반대한 것은 두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의 다른 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 동시가입,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상호 체제 인정을 공약했지만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1948년, 45년 해방 이후로 사실 분단이 되고 한국 전쟁이라는 게 겪었어요.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호 신뢰라는 게 없어지는 거고, 또 그게 이제 지속화되었을 때, 그럼 정체성의 이제 위기가 우리로 왔잖아요. 사실은 남북 간의 언어도 달라지고 뭐 많은 분이 달라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정체성을 이제 형성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저는 상호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이처럼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교훈은 상호 간 신뢰 구축, 사회적 치유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정치적 협상 이후가 아니라 그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은 민간인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반인도적,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보상, 기억과 기념은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라 지금부터 전개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주변 강대국들 그리고 한국이 함께 모여서 북한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합의와 어떤 남북 평화 건설을 위한 어떤 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하는 데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례들, 북아일랜드 사례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다시 한번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북한과 한국이 그동안에 이제 70년의 분단 세월을 겪어오면서 많은 이질화가 진행되었다는 점. 그래서 따라서 이런 체제와 이념, 언어, 문화 등의 이질화의 간극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통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이런 것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는 통일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일까지 가는 길에서 평화를 정착하는 과정은 오늘 살펴본 북아일랜드와 중동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합의한 바를 이행할 동력을 가질 때 평화 프로세스는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